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17세기 법문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안에는 한 왕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테리. 아니, 법주왕이 고작 15개라니. 이걸로 어떻게 독립왕국이었던 류큐를 완벽한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밀이 담긴 설계도를 지금부터 같이 열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사스마번의 천재적이면서도 정말 냉소적인 마스터 플랜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겁니다. 이들의 완벽한 지배 계획이 뭐였는지부터 시작해서 무역 이익을 어떻게 독점했는지, 내부 권력은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심지어 백성을 이용해서 왕국을 통제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어떻게 일본식으로 싹 바꿔버렸는지 그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좀 보죠. 때는 1611년, 일본의 아주 강력한 지방 세력이었던 사츠마번이 류큐 왕국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들이 꺼내든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니었어요. 바로 법이라는 아주 세련된 도구였죠. 그게 바로 이 오키테 15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규칙 15개 써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류큐 왕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아주 뿌리부터 뒤흔들어서 사츠마의 이익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식민 통치 매뉴얼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딱 15개입니다. 이 몇 줄 안 되는 글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효율성과 파괴력이 담겨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조항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사츠마의 첫 번째 타깃. 이건 아주 명확했어요. 당시 동아시아 중개 무역의 중심지, 말하자면 허브였던 류큐 왕국의 가장 큰 돈줄. 바로 그 막대한 무역 이익을 통째로 빼앗는 거였죠. 자, 이 조항들의 조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1조랑 13조로 류큐가 독자적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랑 무역하는 길을 아예 막아버려요. 그리고 6조로는 외부 상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하죠. 여기서 진짜 교묘한 게 7조인데 겉보기엔 인신매매 금지니까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츠마를 거치지 않는 그 어떤 비공식적인 인적 교류까지 다 통제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거죠.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류큐가 밖으로 통하는 모든 문이 사츠마라는 단 하나의 문으로 강제로 합쳐진 거예요. 류큐가 버는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사츠마의 손을 거쳐야 하는 완벽한 독점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왕국의 주된 수입원이 통째로 빨대 꽂힌 순간이었죠. 근데 돈만 뺏는다고 지배가 완성되진 않잖아요? 사츠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류큐 왕국이 가진 고유의 사회 구조와 정치 권력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비교표를 보면 그 전략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제3조, 이거 한번 보세요. 당시 류큐에서는 노로라고 불리는 여성 사제나 왕실 여성들이 엄청난 땅을 가지면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츠마는 이 조항 하나로 류큐의 오래된 전통이자 여성 중심의 권력 기반을 그냥 정면으로 박살내버린 겁니다. 거기다 제5조로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절이나 신사를 짓는 것까지 막아버리죠. 그럼 이런 조치들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류큐를 더 좋게 만들려고? 천만에요. 딱 하나, 사츠마가 가져갈 자기들 몫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땅이 여성한테 가거나 절 짓는 데 돈을 쓰는 것처럼 국부가 낭비되는 걸 막아서 류큐의 모든 경제력을 오직 사츠마를 위해서만 쓰도록 강제한 거예요. 정말 소름 돋게 냉정한 계산이죠. 자, 이제 이 계획의 가장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교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츠마가 어떻게 류큐 사람들, 바로 그 백성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류큐 지배층을 옥죄고 자기들 배를 불렸을까요? 제12조 내용이 이렇습니다. 관리가 횡포를 부리면 우리, 즉 사츠마에게 직접 와서 일러라. 와, 언뜻 들으면 정복자가 지배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엄청 자비로운 조치처럼 들리지 않나요? 너희 지배층이 괴롭히면 우리한테 바로 얘기해. 이보다 더 달콤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정복자가 왜 굳이 피장복민들을 보호하려고 나섰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차갑디 차가운 경제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3단계 논리입니다. 기가 막히죠? 첫째, 백성들한테 직접 고발할 권리를 줘서 뉴큐 관리들이 함부로 세금을 너무 많이 걷거나 착취하지 못하게 막아요. 둘째,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기반, 즉 농민층이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그 결과 사스마는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딱 정한 만큼의 세금을 뉴큐로부터 꼬박꼬박 걷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농민 보호라는 건 사츠마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착취 시스템 관리에 불과했던 거죠. 자, 이제 지배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사츠마는 아예 류큐의 경제 생활 방식 자체를 자기들한테 편한 방식으로 싹 다 바꿔버립니다. 수탈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이 표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제14조는 류큐가 원래 쓰던 도량형, 그러니까 길이 재고 무게 재는 단위를 다 없애고 일본식 단위인 교마스만 쓰라고 강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세금 계산하고 걷기가 비교도 안 되게 쉬워지니까요. 모든 경제 단위를 자기들 기준으로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싸움이나 도박 같은 걸 금지하고 사츠마 말 잘 듣는 류큐 관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조항들로 있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백성들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수탈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내부 갈등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려는 의도였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조각들을 전부 맞춰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무역 독점, 내부 권력 해체, 백성을 이용한 통제,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표준화까지.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키테시 모조는요, 류큐 왕국이라는 껍데기는 그대로 놔뒀어요. 하지만 그 속에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아주 철저하게 사츠마만을 위해 돌아가도록 다시 설계한 말 그대로 법으로 만든 식민지 설계도였던 거죠. 겉모습은 왕국인데 알맹이는 완벽한 식민지. 이게 바로 이 15개 조항의 진짜 얼굴입니다. 400년도 더 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꽤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수많은 규칙들, 법, 시스템, 이런 것들은 과연 정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